네, 안녕하십니까. 모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자, 11월 둘째 주를 맞이하는 연불의 비밀노트 일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둘째 주 증시 주요 일정 챙겨보겠습니다. 네, 11월 10일은 이제 그 엔터사죠. 하이브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11월 10일은 이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고 중국의 이제 쇼핑 행사죠. 광군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11월 12일은 이제 폭스콘, JYP엔터가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11월 13일은 이제 우리나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어서 그날 이제 증시가 10시에 개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14일은 중국의 10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데이터가 나오고 미국에서는 10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10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더 주목해야 될 변수는 어떤 걸까요? 일단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거는 미국의 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가 이게 조금씩은 오르곤 있거든요. 근데 제일 경계할 게 물가가 어쨌든 많이 오르면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없고 심지어 인상해 버릴 수도 있어요. 12월에 지금 그게 되게 관건인 네.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팽팽해요. 뭐 금리 인하 아니면 동결인데 근데 물가가 좀 낮게 나온다면 뭐 금리 인하는 더 가속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물가가 좀 중요하고 그다음 미국이 요즘에 좀 경기가 좀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이 얘기들 막 해고도 많고 네. 소매 판매를 좀 봐야 됩니다. 소매 판매 데이터도 꺾였는지 그리고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은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엔터주들이 실적이 있으니까 한번 그걸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 11월 달에 수출입 데이터도 뭐 물론 10일간의 데이터지만 어쨌든 10월 데이터는 이게 조금 왜곡이 되는 게 추석이 10월이냐 9월이냐에 따라 좀 달라요. 이게 쉬어버리니까. 11월은 이제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는 순수한 또 데이터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반도체주들이 많이 흔들렸는데 그 가운데 SK하이닉스가 HBM4 가격을 50%나 인상한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반도체는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계속 그러니까 업황 자체는 긍정적이죠. 주가는 계속 뭐 요동은 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업황 자체는 긍정적이고 이 지난주에 사실 미국 증시도 흔들렸는데 마이크론은요 반대로 신고가 내버렸어요. 오히려 그만큼 메모리가 좋다는 얘기고 특히 하이닉스의 HBM4 가격 인상 요거에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하는 차세대 HBM4 가격을 무려 그냥 50% 인상하는데 성공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시장 예상보다 10% 높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게 만약에 달성이 된다면 독보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내년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할 가능성이 높고 분기당 영업이익 15조 원 돌파 유력한데 사실 이거는 15조 원이면 지금은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15 곱하기 4면 60조잖아요. 그래서 사실 노무라 증권은 내년 영업이익을 99조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15조가 아니라 분기당 20조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막 그 숫자들이요. 이게 밑으로 꺾이는 숫자가 아니라 올라가면서 막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내년에 얼마를 번다는 건가? 100조인가? 80조인가 60조인가 아직은 모르죠.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하이닉스 워낙 잘하고 있고 이런 반도체 공급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은 이익 추정치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실적 발표할 때마다 한 번씩은 검증은 해야 되겠죠. 진짜인지는. 그렇게 보시고 주가는 좀 흔들리지만 어쨌든 업황 자체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의 그 HBM의 성장 아니면 빨리 HBM4의 수급이 절실할 것 같은데요? 절실하죠. 이게 삼성이 많이 해주면 당연히 공급자가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하이닉스가 이렇게 자신 있는 것도 우리가 최강이다. 삼성 안 된다. 약간 그런 자신감의 또 표현인데 엔비디아가 근데 HBM4는 삼성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마이크론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설계 문제 때문에. 속도를 못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삼성 HBM을 늘 얘기하면서 발열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며칠 전에 실제 엔비디아 엔지니어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여쭤봤더니 발열 이슈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GPU가 더 뜨거워요. 그래요? 메모리가 아니고 하긴 뜨겁죠. GPU 자체가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미 냉각 기술 이런 쪽이 다 순행식으로 바뀌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삼성의 발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맞아요. 항상 문제가 발열이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던 기사 되게 많았는데
발열 문제 아니면 크게 문제될 그래서 건 없는 긍정적으로 것 같아요. 보시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HBM3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풀린 게 아닌가. 뭐 그리고 엔비디아도 너무 바라고 있고 삼성이 잘해주기를. 오늘 그 방송 제목 나왔네요. 아 진짜 엔비디아 직접 엔지니어. 만나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네, 네. 또 민감한 내용들이 네, 많으니까 많이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좀 부진한데 지난주에도 한번 이사님께서 소부장 쪽에 관심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선도하고 있는 삼전이나 하이닉스 아니면 뭐 테스나 원익이나 이런 소부장 어디가 더 지금 시점에서 유리할까요? 근데 그동안은 사실 거의 그냥 대형주가 압도적이었어요. 예, 소부장이 나쁘다가 아니라 차라리 이제 다들 그러죠. 에이 삼전이나 닉스나 살 걸 그냥 그냥 속편하게. 왜냐하면 이게 소부장이 오르다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모습은 있지만, 근데 저는 소부장도 이렇게 좀 분위기 안 좋을 때, 좀 조정받을 때 기회로 활용하는 게 왜 좋다고 말씀드리냐면 결국 이 반도체 사이클이 바뀐 근본 원인은 공급이 없어요. 지금 공급 자체가 적어요. 그렇죠. 근데 영원히 공급을 줄일 수는 없어요. 결국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미 투자 스케줄도 나와 있기 때문에 공급 증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 확대는 불가피해요. 근데 그 투자가 너무 HBM만 했는데 이제 범용 투자도 나중에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 걸 본다면 뭐 소부장 투자 저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도 이제 가세를 할 겁니다. 삼성 파운드리 그 테슬라의 반도체 공급할 이제 테일러 공장이죠. 그게 아마 올해 말에 완공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공장이 완공되면 이제 장비 이제 발주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도 좀 공부를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아, 몰랐던 얘기인데 공장이 완성된다는 게 안에 장비가 다 들어가서 가동이 끝난다는 게 아니라 이제 형체가 갖춰진다는 형체를 이제 거예요? 만들고 이제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제 흔히 램프업이라고 하는데 천천히 양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장비들을 발주를 해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좀 몰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투자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공장이 완성됐다는 게 그 다음에 장비가 들어가는 보통 시작이구나. 공장 완성을 이제 클린룸이라 그러더라고요. 클린룸 깨끗한 룸. 그걸 이제 만들고 나서 거기에 배관 만들고 인프라부터 깔아요. 그다음에 이제 장비 넣고 장비사들과 협상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진짜 복잡한데 그래서 이제 이 공장이 어느 정도 이제 완공될 쯤 하면 완공되고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완공되기 이제 스케줄을 보잖아요. 몇 달 전부터 이제 발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네 이 날짜까지 보내. 이런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장비주들은 그래서 이런 스케줄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파운드리 쪽도 우리가 볼 필요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가동되면 소재 업체들, 부품사도 그렇죠. 이게 당연히 들어가겠죠. 좀 늦지만 그래서 이런 쪽도 보시고 그다음에 요새 기판들도 좋아요. 예, AI 시장이 열리니까 AI 기판은 또 가격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기판 업체들 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소켓 업체들 소부장이 종류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저는 다 분위기들이 업황 분위기 좋기 때문에 정말 몇 년 만에 찾아오는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한 번 이번에 오르고 끝난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왕이 선물로 GPU 26만 장을 주고 갔는데 국내 기업들한테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공개가 됐습니다. 네.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당연히 정말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총 규모는 14조 원. 블랙엘 아마 최신 칩으로 알려져 있고 아마 내년부터 공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5만 개, 삼성이 5만 개, SK그룹이 5만 개, 현대차도 5만 개, 네이버만 좀 6만 개 이렇게 좀 돼 있는 것 같고 이 기업들이 결국 가져가서 뭘 하냐? 결국에 삼성이나 뭐 SK는 AI 팩토리, AI로 가동되는 이제 공장을 구축하는 데 쓸 것 같고 현대차는 뭐 팩토리도 있지만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 하니까 그렇죠. 네이버도 로봇 사업 하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AI 플랫폼 개발하는데 아마 쓸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엔비디아 젠슨왕 CEO는 계속 얘기를 해요. 피지컬 AI가 다음 AI의 물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로봇과 자율주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젠슨왕 입장에서는 중국과 파트너십 맺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한마디로 파트너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좀 이슈가 됐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GPU 다른 나라에 팔지 말라고 발언을 네. 한 게 화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물론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첫 번째로 말이 자주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럼 이제 안 되는 건가? 약속 어기는 건가?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 아랍에미리트는 공급 받기로 했어요. 그 후에 뭐가 나왔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 엔비디아 GPU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 그쪽에 아마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아랍에미리트 쪽에 엔비디아 GPU로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UAE한테는 주고 우리한테 안 준다. 이것도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팩트를 확인하는 그 태도들이 달라진 네. 게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과거 같으면 정확한 의미를 따져보고 물어보고 백악관에 물어보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괜히 물어보지 말자. 괜히 물어봤다가 팩트로 확인되면 안 좋으니까 지난주에도 그 보도가 나왔을 때도 트럼프의 발언이 중국을 향한 건가 아니면 우리도 포함되는 건가를 우리 쪽에서 확인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를. 맞아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럼 우회에서 지금 봤잖아요. 네. 아랍에미리트 공급한대더라. 네, 그런 식의 이제 정보를 가지고 추론하는 거죠. 맞습니다. 참 재밌는 시대입니다. 자, ESS로 인해서 우리 배터리 기업들 주가 좋았는데요. 그래도 배터리주들이 많이 오르진 않은 것 같은데 현재 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근래에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고점 대비해서 보면 엄청 아직도 빠져 있어요. 근데 바닥에선 2배씩은 올랐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바닥 대비해서 2배 오르니까 이제는 좀 이게 계속 갈 수 있나? 아니다, 팔아라. 이게 되게 엇갈려요 지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어떤 애널리스트는 아니다, 이제 괜찮게 보자. 어떤 애널리스트는 비싸다. 이거 전기차 이렇게 안 좋은데 가겠냐. ESS 너무 기대 말라.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배터리를 다 좋게는 안 봐요. 저 역시도. 다만 ESS만큼은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ESS 쪽에 특화된 그 배터리 회사들은 여기 이렇게 올라왔다고 이제 아예 올랐으니까 이제 줄이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오르면 일부 줄여도 되겠죠. 근데 최근에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ESS 모멘텀 갖는 기업까지 같이 팔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배터리 이미 저는 바닥은 확인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악재는 그거잖아요. 전기차 안 팔리는 거, 유럽에서 점유율 떨어지는 거, 실적 악화. 이거 다 아는 사실이죠. 사실 새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새롭게 뭐 이게 나왔던 뉴스는 아니고. 근데 그러면 남은 게 뭐죠? ESS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좋아서 주가 오른 거거든요, 지금. 근데 얼마 전에 젠슨왕 CEO도 그랬어요. ESS가 원래 그 보조 전원이에요, 데이터 센터에. 그렇죠. 근데 지금 전력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조 전원이 아니라 이게 반드시 핵심 전원이 돼야 된다. 그렇게 멘트도 좀 했고, 그다음 많은 CEO들이 뭐 얼마 전에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데이터 센터 운영해야 되고 설비 늘려야 되는데 전력이 없다. 전력이 왜 없냐면요. 만약에 뭐 발전소를 하나 만들잖아요. 거기에 전력망까지 같이 연결해 줘야 돼요. 그게 몇 년이 걸리나 봐요. 이 사이클이. 근데 태양광과 ESS는 바로 옆에서 공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잠시 이 간극을 메워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수요는 엄청 크거든요. 우리 생각보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 SDI도 미국 시장에서 ESS 배터리 수요가 지금은 35기가와트인데 앞으로 76기가와트까지 2배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좀 언급을 좀 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근데 여기에 중국이 다 갖고 있잖아요. 네. ESS는. 근데 이 중국산 제품을 쓰면 뭐 많이 설명해 드린 대로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안 주거나 관세를 때리니까 이제 한국 걸 쓸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의견도 있어요. 중국이 그럼 가격을 떨어뜨려 가지고 출하 경쟁하면 어떡하냐. 잘하는 일이잖아요. 왜 또 중국이? 중국이.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뭐 좋다 만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증거가 있어요. 테슬라가 이번에 7월 달에 LG엔솔한테 CATL을 놔두고 6조짜리 수주를 줘버렸어요. 실제. 기억나요. 그 뉴스 기억납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조만간 공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기사 나왔죠. 지난주에 삼성 SDI가 그 테슬라의 3조 원 LFP 배터리 수주 따냈다. 이것도 나왔는데 해명 공시가 나왔는데 부인한 게 아니라 지금 협의 중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건 사실이죠, 사실은. 그 얘기는 뭐죠? 테슬라가 CATL을 지금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이 이슈 때문에. 그럼 미국 기업들은 우리나라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지금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좀 물론 중국이 추력 경쟁할 수 있지만 그걸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눈밖에 나면 안 되거든요. 기왕에 쓸 거면 한국 거 쓰는 게 좋은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 보조금도 받고. 그래서 결국 ESS 결국 이것도 ESS가 그럼 이런 식으로 놀리면 우리 조방원이 왜 갔죠? 왜 이렇게 많이 갔죠? 기업 이익도 좋죠. 이익도 좋았지만 안보 논리잖아요. 그렇죠.
안보 논리면 이게 멀티플이라고 PER을 높게 주잖아요. 근데 ESS도 그렇게 볼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중국 배척, 안보의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전력원이고 우리가 이제 미국 얘기만 했지만 우리나라 또 이재명 정부는 ESS를 되게 좋게 얘기하죠.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대표 기업 그러니까 ESS 위주로 하는 기업으로 압축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배터리가 아니라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모든 배터리 좋은 게 아니라 여기 특화된 것만. 어제 나온 기사, 지난주 목요일에 나온 기사인데 전고체 배터리라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네. 있는 부분이 뭐 기술력이 압도적이어서 2027년, 28년에는 지금 CATL이 갖고 있는 15조 그 시장을 거의 다 흡수할 거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그쪽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삼성이 제일 지금 빨리 하고 있는데 아마 27년 양산 예정인데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양산은 해도 일단 엄청 비싸요. 단가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아직 안 팔리거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한다고 가격이 싸면 또 많이 팔리겠지만 처음에는 뭐 얼리 어답터 분들이 또 탈 수도 있지만 그게 대중화되는 데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 한 2030년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건 ESS다. 그래서 삼성 SDI, LG엔솔, 양극재는 LNF 이런 기업들이 ESS에 좀 특화된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일부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좀 공부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압축을 한다면 저는 2차 전지에서도 좋은 성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화장품주들이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APL은 실적이 좋았는데도 급락했고 화장품 성장이 왜 그런가요? 화장품주들이 이게 나쁘다는 아닌데 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스트릿 컨센이라고 뭐 들어보신 분들 계시 길거리 컨센인데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추정치 있죠. 그걸 컨센서스라 그러죠. 예를 들면 APR이 이번 분기에 300억 번대더라. 딱 나오죠. 스트릿 컨센 뭐냐면 루머에 의해서 돌아다니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몰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추정치는 300억인데 시장 참가자들은 그 이렇게 루머에 의해서 야 이번에 400억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500억도 나올 수도 있대. 근데 만약에 그랬는데 실제로 350억이 나오면 잘 나온 거죠. 애널리스트 예상보다. 근데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못 나온 거잖아요. 스트릿에서는 떨어지는구나. 네, 그래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놀랬던 게 APR이 실제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발표한 날 11% 빠져버렸어요.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도대체 스트릿 컨센 누가 만든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건 제발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스트릿 컨센은 믿지도 마시고 그런 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이게 공표된 자료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야 돼요. 명확하게. 그렇게 저는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화장품 APR 정말 이번에 매출이 121% 급증했거든요. 와우. 미국만 280%예요. 성장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고 얼마 전에 백악관 그 대변인 있죠 레딧 네. 이분이 한국 화장품 최고라고 이번에 와서 사갔잖아요. 와서. 네. 너무 피부 좋아지고 있다고 또 극찬까지 했는데 물론 뭐 의도적인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고 APR,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 우드랩, 아모레 퍼시픽이 이번에 좀 잘 나왔어요 3분기. 그래서 좀 계속해서 화장품주들도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좀 주식 흐름이 재밌는 게 조방원이라고 불렸던 그쪽 부분하고 변압기나 이쪽은 좀 빠지고 저희가 소외주라고 했던 어제 방송에도 보면 뭐 의료, 손해보험 이런 사람들이 관심이 없던 소외주들이 또 오르고 돈이 막 흘러다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일단 이게 미국과 비슷해요. 미국에서 AI가 뭐 버블이니 뭐니 해서 좀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다 AI랑 연결된 게 사실 그 변압기도 있고 다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도 빠지고 이 방산도 같이 빠져버리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빠지면서 이거 좀 팔자. 그리고 뭐 기업들 보면 방산주 막 10배씩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올랐다는 부담도 너무 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야 미국도 주도주 쉬니까 근데 우리가 쉴 때 그러면 소외주들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한번 우리가 가볼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최근에 이제 금리 오르잖아요. 금리 오르면 보통 은행과 보험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멘텀도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은행주, 보험주가 강했던 거고 그 다음에 백화점주들도 실제 이게 경기에 민감하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방어를 해줘요. 옛날에 면세점을 안 가고 지금은요 백화점을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실적도 좋았고 타이어 업체들도 진짜 많이 빠졌죠.
근데도 돈도 잘 봅니다. 잘 벌고 있고 그다음 정유회사들도 이번 실적들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주도주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좀 피곤하다. 조방원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너무 스토리텔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피로도가 노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좀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돈을 그냥 현금화하는 것보단 다른 쪽으로 교체해보자. 그게 아마 소외주 쪽으로 가게 된 배경 아닌가. 그럼 결국엔 증시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 때는 소외주가 당분간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자금이 가겠죠. 근데 결국 그러면 주도주는 언제 갈 거냐? 결국 셧다운이 끝나야죠. 그러니까 이 소외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자기 중심적인 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쪽이 너무 높아서 자금의 흐름이 이동되는 맞아요. 거니까 여기가 언제 빠질지는 잘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외주 중에서도 뭐 소외주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외주 중에서도 근데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섹터도 분명히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K 관광주 이쪽은 외국인들 구조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백화점이나 카지노, 호텔 이런 쪽은 소외주이지만 구조적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하고 그다음에 배당주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배당 소득 분리과세 해주니까 그런 좀 확실한 모멘텀이 있다면 뭐 당분간 주가도 좋겠지만 이걸 짧게 볼 필요는 없고 다만 그냥 단지 소외돼서 오르는 거다. 그럼 그런 거면 이제 좀 적절하게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코스피를 7,500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4,200대에서 지금 주춤거리고 있고 또 외국인 대량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1월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11월은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흥분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절제하자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인내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좀 쉬어갈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빠지는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많이 오른 데다가 단기적인 어떤 셧다운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이 있으면서 좀 빠지는데 결국 좀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락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증시도 매번 빠지는 게 아니라 한 번씩 하락하면 또 리바운딩이 그러죠. 반등 나오고 또 빠지는데 약간 지금은 그 반대 상황이죠.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한 번에 좀 휴식은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한 증권사에서 7,500을 언급했는데 이건 이제 장기적인 사이클이죠. 뭐 당장 간다 이거보다도 장기적으로 7,50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근데 이 증권사에서도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11월은 좀 쉰다고 거기 보고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조정은 나온다. 11월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 다만 사이클 자체는 우상향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코스피가 이렇게 강세장에서 조정받을 때 첫 출발부터 200일 정도 지나면 좀 빠진대요. 근데 지금 실제 20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좀 타이밍은 좀 맞아요. 맞는 건 같고 코스피 조정폭은 보통 한 14%까지 빠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간은 한 달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뭐 무조건 14%까지 빠진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조정은 나와도 전혀 이상할 건 없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지금 증시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좀 썩 좋지 않잖아요. 뭐 연준 기준금리 기대감도 좀 많이 약화됐고 달러는 좀 강해졌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막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도 좀 진정돼야 돼요. 그러려면 달러 강세가 좀 꺾이고 미국의 금리가 조금 이제 좀 약간 꺾이는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 11월은 조금 쉬어간다는 쪽에 좀 방점을 두고 다만 이렇게 쉬어갈 때 이게 도망가는 조정장이 아니잖아요. 휴식이니까 다음 상승장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좀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포트폴리오를 좀 잘 고민을 해보세요. 주도주군도 분류를 해보시고 저는 주도주를 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조정장에서. 그래서 뭐 반도체도 있고 조방온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 3분기 실적 나왔잖아요. 그거 보고 기업들 몇 개 선정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물려 계신 종목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강세장이지만. 근데 자기가 공부해 봤을 때 여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러면 지금 주도주 빠지잖아요. 그냥 교체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주도주 쪽으로. 왜냐하면 이번 사이클 끝나고 다시 상승장 오면요. 이들이 또 갈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게 이 주도주를 갖고 계신 분들의 고민은 나는 어떡하지? 이걸 안 갖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번 조정에 들어가는 게 맞을 텐데 지금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추춤해서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치면 여기서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 하락폭을 내가 그냥 맞아야 될까? 그런 고민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단기간으로 보는 게 아닐까? 그냥 쭉 갖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비전을 내가 실적을 알고 있는데 그냥 쭉 가는 게 어떨까? 이 고민을 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방원이나 뭐 이런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 중에서 종목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번 실적도 보셨고 뭔가 좀 이렇게 그 대열에서 좀 이탈할 것 같다. 뭐 이번에 실적도 별로였고 그런 기업이 있으면은 그거는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회사 뭐 내용도 괜찮고 단지 뭐 시장 때문에 빠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냥 사고 팔고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못 맞춰요. 저도 예전에 맞출 그런 방법이 기억들이 없어요. 있더라고요. 다시 언제 들어갈지 네, 모르겠더라고요. 몰라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금 주가가 여기서 고점에서 한 10% 빠지면 한 3,750 정도 나올 거예요. 거기가 고점 대비 10%니까 그럼 보통 그 정도 생각은 하는데 거기 간다고 막상 또 사지지도 않아요. 무섭거든요. 또 오면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괜히 어설프게 샀다 팔았다 하다가요. 물량만 뺏기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그래서 아예 그냥 내가 마인드 자체가 난 진짜 5천, 뭐 6천 그 이상을 바라보고 주도주 갖고 가겠다 하시면 그냥 참아야 돼요. 그냥. 예. 시장 며칠 보지 마시고 아니면 현금 있으면 빠지는 걸 이용해 더 사셔도 더 투자하셔도 되겠고 다만 그걸 내가 진짜 난 잘한다. 그러면 일부 줄여놨다가 뭐 진짜 잡는 거죠. 3,800에 다시 잡고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근데 안 돼요. 저는 권유드리진 않아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냥 들고 가자.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의 주도주인데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근데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특정 기업. 그거는 정리는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라면 그냥 좀 11월 인내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조정장에서 추가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현금은 좀 부족하다. 근데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빚을 내서 투자해도 좋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 금기 아니었습니까? 빚 내서 이거는 투자하는 저도 너무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은데 의도는 알 것 같아요. 주식 계속 해라. 의도는 알겠어요. 근데 의도는 알겠지만 이건 저희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늘 어느 분들 만나도 안정적으로 자기 돈 갖고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게? 일단 이제 정부의 의지는 명확하다는 게 나와 있고요. 부동산보단 주식하세요. 요 느낌을 좀 받았고 다만 부동산은 우리 빚내서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사는데 자기 현금만 갖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리고 아파트는 가격 자체 변동성이 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면 되고 또. 근데 주식은 좀 다르거든요. 주식은 내가 레버리지를 들어갔을 때 보통 3배까지 받는데 삼성전자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샀는데 한 달 만에 30% 빠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라도 삼성전자가. 그러면 90%가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실상 원금이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환 기간이 짧아요. 부동산 길잖아요. 네. 근데 이 주식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금리도 높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10년 할 수도 없는 거고. 심지어 그 지금 대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부 증권사는 막고 있어요. 신용 대출을. 그래서 어쨌든 주식과 부동산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뭐 이걸로 잘하신 분들이야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B2는 저는 안 하는 게 맞고 이번에 부위원장의 말은 조금 뭐 의도는 알겠는데 발언 자체는 조금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는 어떤 주제입니까? 네, 이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증시 좀 전망인데 KB증권의 하인한 김지우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고 이제 제2의 대한민국 한국 자본시장 50년 역사와 대한민국 구조개혁 굉장히 길어요. 그랜드한데요 제목이? 네, 완전히 이거 공부하시면 괜찮아요. 내용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맞추냐 안 맞추냐가 아니라 왜 시장을 좀 이렇게 넓게 봐야 되는지 그걸 좀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KB증권에서 자료 한번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게 한국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장의 역사적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대외 환경이 유리해야 돼요. 80년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3조 원. 70년대는 중동 건설붐 있었죠. 예. 그 다음에 2000년대는 중국이 WTO 가입해서 우리가 낙수효과 받을 때죠. 그거랑 내부에서 정부가 좀 밀어줘야 돼요. 정부가 주식 부양 같은 거, 자본시장 육성체. 지금이 그때랑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외부 요건은 뭐냐면 미국의 과잉 투자. 아시죠? 미국이 제조업 육성해야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못하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막 SOS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주가 괜히 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런 지금 분위기다 보니까 대외 환경도 이제 주식시장에 그 옛날에 과거에 뭐 삼저나 중동 건설분과 좀 비슷한 효과 있고 내부 환경도 좋은 건 다 아시죠?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 다음에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 이런 게 발표가 됐고 통과됐고 이제 3라운드 들어갈 거래요.
자본 투입. 여기가 뭐냐면 이제 150조 원 민간 펀드 조성하잖아요. 네. 이제 실제 연말이나 연초에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와서 이제 실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요거를 라운드 3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은 구조개혁 3라운드에 들어간다. 이것도 증시의 호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환경 좋고 내부 환경도 시장에 좋은 그림이고, 투자 전략은 뭐냐면 현재 사실 최근까지 에브리싱 랠리였잖아요. 모든 자산이 다 올랐잖아요. 이게 결국 글로벌 유동성의 과잉 공급 때문인데, 그래서 되게 저도 처음 보는 지표인데 독특한 지표를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뭐냐면 PMR 지표예요. 프라이스 투 머니 레티오. 요새 이 지표들 정말 다양한 거 나와요. 뭐 네. 드림이라는 지표도 나와요. PDR. 아, 근데 그건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꿈은 측정이 안 돼요. 근데 M2가 통화량이죠. 네. 통화량 대비 코스피가 얼마나 지금 시총을 받고 있냐. 1980년대 그 3조 호황 때가 80.8 찍은 적이 있대요. 거기서 고점 찍고 끝났어요. 그리고 2000년 중반에 그 아까 말씀드린 중국 네. 효과 때문에 그게 82.1. 그럼 지금 어느 정도냐? M2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이 74.8이래요. 그걸 대입을 해보니까 아직은 여력이 남아있는 거죠. 예, 엄청 남은 건 아닌데, 그래서 과거 고점들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했더라고요. 그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83.5까지 가능하대요. 그러면 지수 5천 가는 거예요. 그게 추가 그렇게, 상승을 해서 그 조건에 맞으면. 그래서 5천은, 그러니까 실제 KB도 내년 5천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명확한 데이터를 좀 언급해 주셨고, 그리고 업종 전략은 과잉 투자의 수혜를 받는 그 산업들 있죠. 뭐 반도체, 전력기기, 조선, 특히 좀 로봇을 강조했어요. 로봇도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부 정책,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동차와 증권을 주목하자. 세 번째가 K관광,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미용기기, 카지노, 엔터 주목하자. 이렇게 업종 전략까지 세웠는데 되게 긴 걸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렸지만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1월에 이제 2주째로 접어드는데요. 이번엔 약간 쉬어가는 조정 장세가 될 거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연불의 비밀노트 일요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